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바로 리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주중에 맨유의 홈에서 또 펼쳐진 경기가 무승부로 예상외로 끝나면서 이 경기가 더 불꽃 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당시 리즈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이 잘하는 그런 전방 압박이나 많은 활동량으로 맨유를 굉장히 고전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레드가 이 경기에서 굉장한 호러쇼를 보여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0까지 끌려가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 말고 이 전에 펼쳐진 맨유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를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중원에 굉장히 많은 결장자가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서 프레드가 좀 중책을 맡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 또 실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거에 좀 수정된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리즈가 감독 경질이라는 좀 초강수를 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선수단에 좀 자극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공격진에서도 뭐 좌측에 나온 가르나초가 생각보다는 아쉬웠다. 네. 그리고 뭐 앞서 언급했듯이 프레드가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자비처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자면은 좀 산초가 그 주중 경기에서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번 그렇죠.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기, 그러니까 2차전이죠. 두 번째 맞대결로 들어가 보면 일단 리즈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에도 로드리고 선수 그리고 쿠퍼 선수 등 공격진과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 스트라이크 선수가 뇌진탕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주전 센터백인 리산드로 바라네게 모두 휴식을 부여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부상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의 경기도 빡빡했고 그리고 맨유가 가장 많은 경기를 지금 최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부여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그 여왕 서거로 인한 그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리즈전도 있었고 이번에 또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발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루크쇼 선수가 가끔 나왔잖아요. 좌측 센터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죠. 맥과이어 선수가 센터백으로 또 출전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경기 내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즈 같은 경우는 지난 맞대결 1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강력한 압박을 키로 삼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의 맨유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맞대결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의 장점을 굉장히 잘 발휘를 했습니다. 우선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세게 걸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레드가 이제 3선에 위치를 했는데요. 자비처 프레드 라인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프레드가 카세미로 옆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자비처는 카세미로만큼의 안정감을 가져가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프레드가 위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나 감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라시아를 중원에 가담시키고 프레드가 조금 넓게 벌려주는 그런 변형 백스리 즉 3-2-4-1 전술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최근에 맨시티나 아스날이 풀백 운용을 할 때 자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맨유가 지난 경기에서 드러냈던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중원을 많이 배치해서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겠다는 거였는데 아스날 역시도 리즈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려면 측면으로 빠져야 해요. 근데 측면에는 단 한 선수들 좌측, 우측 윙포워드들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리즈의 압박에 당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후방 자원들이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노출한 장면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좌측, 우측을 활용하지 못했지만 어제 테나흐 감독은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해서 중앙에서의 영향력은 훨씬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말라시아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프레드가 한 칸 전진하면서 이제 리즈의 1차 저지선을 건너뛰면은 이제 맨유의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난 경기에서 잘 드러내지 않았던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키우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한 프레드가 한 칸 전진함으로써 3선에서 불안했던 그런 모습을 좀 개선하려고 했는데요. 프레드는 이제 많은 활동량으로 볼 경합이나 그런 볼 탈취 내지는 세컨볼 싸움에서 유리함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오르스트의 포스트 플레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2선으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맨유가 조금은 롱볼을 시도하는 장면도 가끔씩 나왔어요. 근데 주심이 조금은 경합 과정에 있어서 많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유는 조금은 리즈에게 많이 주도권을 내준 채로 전반전을 치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심판이 폴티안이 심판이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관대한 판정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리즈 선수들이
뭐 엄청나게 상대 선수한테 달려들고 막 태클도 하고 진짜 뭐 그냥 발로 상대 선수 차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심판의 그런 경기 운영 때문에 거친 플레이가 유도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리즈는 원래 자신들의 팀 컬러가 굉장히 네. 많이 뛰고 부딪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거칠다고 말할 정도로 터프한 수비를 하는 팀인데 이제 이날도 이제 리즈의 공격진은 1차 저지선을 형성을 해서 맨유에 1차 압박을 가했고요. 그래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은 이 저지선을 건너뛰지 네. 못하거나 아니면 베오르스트를 활용한 롱볼 이런 걸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란, 리산드로, 카세미로가 맨유는 결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후방 빌드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들이 없다는 점에서 맨유는 이제 리즈의 압박을 탈압박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폴티어니 심판이 굉장히 몸싸움 그리고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관대한 판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은 이게 이 파울인데 카드가 안 나온다고? 네. 이 정도로 오히려 리즈의 압박을 도와주는 그런 네. 주심의 판정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끄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것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파울들이 유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들도 당연히 더 신경전을 하게 되고 되게 더 공격적이 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주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거치게. 뭐 프리미어리그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맞나 또 싶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심판들이 조금 네. 더 관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그에 비해서 프리미어리그가 몸싸움이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네.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네. 몸싸움 하는 거는 재밌고 좋은데 이러다 보면 사실 부상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또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리그에 비해 좀 일정이 빡빡한 면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맨유 같은 경우도 되게 부상자들이 많은 이유가 좀 더 거기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리즈도 부상자가 많은데 사실 그 부상자들이 많은 이유에 뭔가 심판들도 한몫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언급해보고 싶은 선수는 리즈의 라이트 윙어였죠. 스포티비에서는 쉬머필이라고 발음을 하던데 네 맞아요. 이제 이 쉬머필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원래 리즈의 공격은 주로 뇰토를 활용한 드리블 돌파나 아니면은 압박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쉬머필이 중앙 지역으로 움직여주면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를 했고 또한 이제 쉬머필이 들어와 주니까 맥켄이나 아일링이 그 공간을 침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쉬머필 쪽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뇰토보다는 쉬머필이 좀 더 인상적이었던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서머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네. 서머빌 저도 선수는 서머빌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그 중계에서는 그렇게 발음 쉬머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서머빌 선수는 다른 것보다도 다 좋은데 킥이 조금 아쉬워요. 네. 리즈에 있는 브랜던 레넌슨 선수 같이 조금은 많이 뛰고 네. 굉장히 개인적인 돌파 능력도 좋은데 항상 킥이 아쉬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리즈의 자원들이 골 결정력이 아쉬운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쉬머필이나 뇰토의 압박이 이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맥과이어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호러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롱패스를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상대편한테 갖다 주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패스 미스랑 실수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맨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터나흐 감독이 전술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맨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4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즈의 압박에 고전하고 전진하다가 끊기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백스리의 간격을 벌리는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백스리의 간격을 벌리면서 측면으로의 루트를 만들고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조금은 분산시키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이게 오히려 살짝 역효과를 일으켰죠. 상대의 압박에 조금 더 개인적인 자원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측면은 측면대로 잘 안 풀리고 네. 이러면서 리즈에게 분위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60분이 되자마자 바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백이 벌어지면서 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일단 또 맥과이어 얘기를 해주면 그런데 맥과이어의 활동 범위가 워낙 좁고 그 다음에 혼자서 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잡았을 때 뭐 공간이 없으면 그냥 공을 앞으로 버려버리는 거의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바란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맥과이어가 있을 때 3백을 벌리는 건 좀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나? 후방에 맥과이어도 네. 있고 골키퍼 뒤로 도내도 대야고 또 대야가 또 네. 빌드업에 단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크게 작용했죠.
둘 다 안 되니까 후방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두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빌드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를 이제 터나우 감독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봤잖아요. 아, 이 후방을 풀어내지 않으면 공격 전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체 카드는 말라시아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교체를 해줬어요. 그리고 리산드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형 백스리의 좌측 스토퍼 내지는 포백의 좌측 센터백으로 활용을 했고요. 루크쇼는 레프트백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말라시아가 맡던 중원 가담을 맡아주거나 아니면 오버래핑을 해주는 좀 더 루크쇼의 공격 가담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말라시아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인 움직임을 주문을 하면서 측면으로의 이 길을 열려는 시도를 했었죠. 이제 맨유가 측면으로의 길을 열기 위해서 리산드로를 투입을 했고 루크쇼로 움직였는데 리산드로를 투입을 하니까 리산드로는 발밑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메과이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리산드로가 반대 전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짧은 패스, 루크쇼를 통한 오버래핑 등을 통해서 리즈의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쯤 되면은 리즈도 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즈의 압박이 약해지니까 루크쇼가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고 이 루크쇼는 공격에서 이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터나우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체 카드는 이제 산초와 가르나초를 교체를 했는데요. 이 가르나초를 레프트 윙으로 배치를 했고 레시포드를 최전방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약간 내려오는 처진 공격수 정도의 위치를 했고 부패를 오른쪽으로 빼주는 그런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톱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베오르스트가 자주 아래로 내려와주면서 세컨볼 경합이나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줬고 그러면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자비처가 굉장히 좋은 킥을 보여줬어요. 자비처가 지난 리즈와의 1차전에서는 뭔가 아직은 적응이 안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패스 능력도 좋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확실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괜찮은 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 카세미로가 돌아온다면 확실히 에릭센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 가르나초 선수가 맨유에서 되게 교체 자원으로 게임의 흐름을 바꿀 때 게임 체인저로서 아주 쏠쏠하게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가르나초는 좌측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좌측에는 어쨌든 간에 레시포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살짝 이 점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터나우 감독은 말씀해주신 대로 의도적으로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를 공존을 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리산드로와 자비처, 브루노를 측면으로 빼면서 반대 전환을 원활하게 했고 그리고 가르나초와 레시포드의 직선적인 침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시포드가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연계 그리고 중원 경합에 가담을 해주다 보니까 베오르스트의 패스에서 가르나초의 두 번째 골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는 테네아 감독의 교체 카드 정말 적중을 한 장면이었고 초반에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결국 맨유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린 상황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카드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안 풀리던 경기를 터나우의 용병술과 변화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최근에 첼시에게서 또 죄송한데 포터 감독이 이거를 되게 못하거든요. 이제 본인들의 경기가 안 풀릴 때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전술의 틀만 짜주는 부분 전술이 아쉬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터나우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3-2-4-1이라고 하는 이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들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대의 중앙 압박에 조금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맨시티도 그랬고 아스날도 그랬죠. 네, 근데 테네어는 후반전 그러니까 45분 만에 60분 만에 바로 교체를 가져가서 이 해답을 찾은 거잖아요. 다른 감독들도 충분히 이 참고할 만한 이런 대응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정말 테나가 맨유를 이 정도까지 올려놨다. 솔직히 지난 시즌 맨유 보면 이번 시즌이랑 너무 다르고 완전 천지개벽한 모습이거든요. 맨유가 그 역량의 값을 테나가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맨유 팬들은 빨리 테나를 칭찬하는 글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